2025년 1월 미국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진입했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차베스 마두로 정권이 마침내 막을 내린 건데요. 사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 어떻게 지구상 최악의 경제 파탄 국가로 전락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무려 65,374%였습니다. 만원짜리 물건이 6개월 뒤에 650만 원이 되는 거죠. 실제로 지폐가 길바닥에 굴러다니고 사람들은 화폐를 무게로 계산하거나 물물 교환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지폐로 가방을 만들어 팔 정도로 화폐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묻혀있는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죠. 2025년 기준 약 3,030억 배럴이 매장돼 있는데 이 사우디보다 거의 1,000억 배럴이나 많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22년 베네수엘라에서 엄청난 규모의 유전이 발견됐고 중동으로 먼저 석유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1950년대 베네수엘라의 1인당 GDP는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였던 겁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유가가 3배 이상 폭등했고 베네수엘라는 중동 국가들과 견줄만한 막강한 부를 자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너무 쉽게 돈이 들어오다 보니 국가 전체가 석유에 완전히 중독됐고 경제의 95% 이상이 석유 한 가지에만 의존하게 된 거죠. 제조업은 문을 닫았고 농업은 방치됐으며 기술 개발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석유 수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기득권 세력의 주머니만 들어가면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졌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 중반 유가가 폭락하자 베네수엘라 경제는 곤두박질 쳤고 정부와 복지를 대폭 습감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바로 이때 군인 출신 사회주의자 우고 차베스가 등장합니다. 1992년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오히려 국민들에게 영웅으로 각인됐고 1999년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차베스는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빈곤층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교육이 제공됐고 정부가 물가를 통제해서 물건을 시장 가격의 절반에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차베스의 정책은 완벽해 보였고 그는 개헌으로 연임 제한을 없애며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지 정책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오로지 석유 수익에만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물가를 억지로 낮추다 보니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도 적자만 보는 상황이 됐고 결국 국내 생산이 완전히 마비했습니다. 석유로 번 돈은 복지에 다 쏟아지고 기술 개발과 산업 투자는 완전히 방치된 채 미래를 저당갚인 나라가 된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인은 품질이 나빠서 고도의 정제 기술이 필요한 중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기업들에 의존해서 석유를 수출했는데 2007년 차베스는 외국 기업들이 우리 부를 착취하고 있다며 이들을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떠나자 시설들이 멈춰섰고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 석유를 팔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2013년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하고 니콜라스 마두로가 집권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마두로는 차베스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했고 설상가상으로 2014년 유가가 폭락하면서 경제의 생명줄이 끊어졌습니다. 미국은 2017년부터 본격적인 경제 제재를 가했고 최대 수출국이던 미국 시장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마두로가 선택한 해결책은 최악이었습니다. 돈을 무한정 찍어낸 겁니다. 2015년 세 자릿수에 진입한 인플레이션율은 2012년 254%, 2017년 438%로 폭증했고 2018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65,374%를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천물날이었던 계란이 저녁에는 65만 볼리바라 되는 지경이었습니다. 2019년 베네수엘라 국민의 평균 체중이 1년 사이 11kg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마두로 다이어트하는 씁쓸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붕괴됐고 2018년에는 정부가 의약품 대금을 다이아몬드로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살인율 1위 국가라는 불명예까지 안았습니다. 절망한 국민들은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70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2019년에는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을 선언하면서 한 나라의 2명의 대통령이 공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공급처를 찾으면서 미국이 제재를 부분적으로 풀었고 2024년 대선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기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부정선거 논란이 터지면서 시위가 재발했고 결국 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마약 밀매와 인권 탄압 혐의로 군사작전을 감행해 마두로를 체포한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가져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르웨이는 석유로 번 돈을 국부펀드에 쌓았고 아랍에미리트는 산업을 다각화했지만 베네수엘라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미래를 저당 잡았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인기를 얻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복지는 결국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교훈입니다. 과연 베네수엘라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결국 베네수엘라 국민들 스스로가 만들어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 빈곤에 빠지는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